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라구나 비치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15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위티어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최소 2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통관 브로커가 수수료를 부풀려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고 국세청에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를 유지하면 다음 주엔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중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뒤 텍사스주에서의 낙태 시술 건수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이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기후 위기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보수 원로들의 야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 한국 대표팀이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선 클로이 킴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엘리적 오늘 밤 최저기온 55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 오늘과 비슷한 85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 수가 모두 2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48.7% 줄었고 이는 10년 내 최대 감소폭이라고 US 월드앤리포트가 센서스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민자 유입 규모는 2016년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감소폭이 유독 컸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이민 감소율은 48% 그리고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감소 현상은 전국 모든 주에서 나타났고 특히 네바다와 아리조나의 감소율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는 각각 33%와 39%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여행을 제한한 것이 미국의 이민 추세 급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어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욕 경찰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가와 언론은 50대 외교관인 A씨가 어제 저녁 8시쯤 뉴욕시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이 신원불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 아무 말 없이 폭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달아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외교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 유엔 한국 대표부도 주 유엔 미국 대표부, 국무부, 뉴욕시 국제 담당 부서에 각각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고 유사보험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중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335대 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조항 탓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약 6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중재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시에 환영 입장을 밝힌 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뒤 텍사스주에서 낙태 시술 건수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9월 텍사스 의료기관들이 신고한 낙태 시술 건수가 2,200건에 못 미치면서 전달인 8월에 5,400여 건에서 60%가량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9월은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법이 시행된 첫 번째 달입니다. AP는 이번 데이터가 그동안 텍사스의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전해오던 실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태아 심장 박동은 통상 임신 6주께 탐지되는데 이때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해왔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자인 매기 하버먼은 오는 10월 출간할 사기꾼이라는 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하버먼은 CNN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실제 일어난 일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는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 교환이나 논의를 유지해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부가 최근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포착해 추적하는 위성인 GEO-5를 인수해 실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우주군 사령부가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포착해 추적하며 조기 경보 체제를 가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의 5번째 위성을 최근 실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EO-5는 지난해 5월 18일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적도 인근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 운행하면서 정지 궤도에서 북한과 같은 특정 지역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화염을 적외선 센서로 포착하고 추적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 것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미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무성은 EU의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이 자신들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관련 국사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0일 벨라루스 내 여러 훈련장에서 벨라루스와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러시아군 약 3만 명과 벨라루스군 대부분 부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전날까지 극동주둔 소속 부대들을 약 10,000km 떨어진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하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와 최첨단 전투기 등을 동원해 1단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에 맞서 열흘 동안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도 우크라이나 접경국 루마니아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열린 영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 영토에서 군대를 빼라는 요구는 유감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다면서 향후 며칠간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probably the most dangerous moment, I would say, in the course of the next few days, in what is the biggest security crisis that Europe has faced for decades.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과 경제 제재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y can either choose a diplomatic solution and we are ready to sit down, but if they choose confrontation, they will pay a high price.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시아가 대결을 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며 나토 동맹국 동부 지역에 나토 군사력도 증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이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미 시민들은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인 대피를 돕도록 미군을 파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계 대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가 넘는 첨단 전투기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국무부는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F-15 전투기 36대, 엔진과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내 파트너의 안보를 향상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매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트인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마련해드립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랭커신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멜로즈 애비뉴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비슷합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더니 3가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까지 역시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57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위험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구나비치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에메랄드 산불로 명명이 된 이번 산불은 새벽 4시 에메랄드 베이 커뮤니티 인근에서 발생해서 오후 3시 현재 150에이커를 타고 진화율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구나 경찰 당국은 얼바인 코브와 에메랄드 베이 놀스 그리고 사우스 지역에 강제 대피령을 내렸고, 놀스 브로드웨이에 거주하는 주민과 놀스 라구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화재로 인한 주택 피해는 없지만 주변의 호화주택들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티어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7에이커가 타고 최소 2채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시카모 파크 인근 싱코뷰 드라이브와 이스트 베년 림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 헬기와 함께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최소 한 채의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고 또 다른 주택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남가주의 한인 통관 브로커가 브로커 수수료를 부풀려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와 탈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에 거주하는 59살의 프랭크 노 씨가 일본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의 통관 브로커 일을 맡아 해주면서 수수료를 부풀려 340만 달러를 가로채고 연방 국세청에는 소득을 누락시켜 150만 달러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노 씨는 한 건의 탈세와 3건의 금융사기 혐의로 10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노 씨는 에세리토스에 위치한 물류회사 코미스 인터내셔널의 업주로 남가주의 사업체들을 대신해 수입 물품의 통관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 이곳 남가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 상점을 보유한 일본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통관 브로커 일을 맡아오면서 통관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는 다이소를 대신해 미국으로 수입해 들여오는 생활용품의 통관료를 대신 납부한 뒤에 다이소 측에는 실제 자신이 납부한 통관료보다 부풀린 인보이스를 건네 거액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노 씨가 다이소로부터 갈취한 액수는 최소 338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9월 다이소 측은 노 씨의 계좌로 통관 수수료로 19만 2천여 달러를 송금했는데 이 가운데 부풀려진 액수는 7만 5천여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국세청에 소득을 누락시켜 156만 2천여 달러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노 씨는 여자친구와 짜고 여자친구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노 씨가 탈루한 세금 150만 달러에 이자까지 합산해 국세청에 빚진 금액은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노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탈세 혐의에 대해 최고 5년의 실형, 금융사기건에 대해서는 최고 건당 각각 2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국세청과 세관 국경보호국, 국토안보부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재 산타하나 지법이 케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루이 카루소가 LA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선거국에 따르면 카루소가 내일 오후 4시 선거국 방문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 선언 마감일이 토요일인 12일인 만큼 내일 오후 선거국을 방문해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카루소는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유명 정치 컨설팅 업체를 고용했었으며 지난달에는 유권자 등록을 무당파에서 민주당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공직 생활의 경험은 없지만 과거 LA시 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수도전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정지로 인해서 시의원 대행 임명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허브웨슨 전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열린 시의회에서 다수의 10지구 주민들이 허브웨슨 전 의원을 10지구 대행으로 임명해달라는 의견을 시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명권이 있는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이 10지구 대행으로 경험과 경력이 있으면서 더 이상 시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는 후보를 찾고 있는데 웨슨 전 시의원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타운 내 가든 스윗 호텔에서 LA 민주평통이 신년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신년 할례식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신년 할애식이 미뤄졌지만 늦게나마라도 신년 할애식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이승우 LA 평통회장은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신년 할애식에서는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 강사로 나와 한반도 평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습니다. 윷놀이를 끝으로 신년 할애식을 마친 민주평통은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33명 줄어든 2,4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92명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일 연속으로 2,500명 밑을 머물면 야외 대형 이벤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쯤에는 헐리우드볼이나 다저 스테디움, 소파이 스타디움, 그리고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또 초중고교나 차일드케어 시설에서의 야외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76명, 그리고 사망자는 81명입니다. LA 카운티가 실시하고 있는 픽업 PCR 테스트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테스트 킷을 픽업해 집에서 검사를 한 뒤 해당 장소로 리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 현재 픽업을 한 테스트 킷 가운데 24%만이 우편을 통해 돌아왔으며 픽업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리턴한 테스트 킷까지 합해도 38%만이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검사 킷 회수율이 낮은 만큼 보건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4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1월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80명은 백신 미접종자였고 82명은 2차 접종 완료, 그리고 29명은 부스터샷을 맞은 주민들이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2명, 그리고 확진율은 9.7%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81명이며 이 가운데 118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을 앞두고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통제된 구간은 밤 8시부터 재개되지만 일요일 새벽부터 통제가 시작되는 구간들은 월요일 새벽까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일요일에 펼쳐지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는 유명 힙합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이번 하프타임 쇼에는 캄튼 출신인 닥터 드레와 켄드릭 라마, 롱비치 출신의 스눕독,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지와 에미넴이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슈퍼볼 호스트 커미티와 NFL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56개 단체에 기금을 전달합니다. 선정된 각 단체엔 $10,000의 기금이 주어지며 이 가운데 6개 단체를 선정 $40,000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모두 30%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오차범위하면서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보고 유권자들이 내놓은 두 후보에 대한 평가 역시 엇비슷했습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7.7%, 3.7%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9%였습니다. 지난달 지속됐던 이 후보 하락세와 윤 후보 상승세는 둘 다 멈췄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윤 후보가 우위이고
이 후보가 30%대 득표를 목표 삼은 영남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는 23%대, 윤 후보가 20%대 득표를 내세운 호남 지역에서 윤 후보 지지는 16%대였습니다. 당선 전망을 묻는 말에는 윤석열 후보 47.4%, 이재명 후보 40.4%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4.7%, 이들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4.7%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더니 정권 교체 여론층에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윤 후보를 꼽았습니다. 지난 3일 이뤄진 첫 TV 토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시청했거나 내용을 확인했다는 응답은 83%대, 누가 잘했는지를 물으니 이재명 25.8%, 윤석열 24.2%로 엇비슷했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12%대였습니다. 잘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 역시 4분의 1 가까이였습니다.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도 물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40%대였고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유권자 5%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응답 3%대였습니다. 3명 중 2명 안팎은 TV 토론이 후보 능력을 판단하거나 공약을 이해하고 우열을 가리는 데 도움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논란이 지지 후보 결정에 문제될 정도란 대답은 과반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5.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25.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LA 시각으로 오늘 새벽, 내일 새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의 대선 후보가 맞붙는 2차 TV 토론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청년 정책과 코로나 대책 등이 미리 약속된 주제고 주제 제한 없이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특정 상대를 지목해 질문하는 답을 이끌어내는 토론도 진행됩니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자유토론 순서에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1차 TV 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였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배우자 관련 질의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후보들은 토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어제 하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등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라북도민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전북 경제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진사퇴 형식의 단일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의 대립 국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당도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 보복 공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KBS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집권하면 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발언에 문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과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는 고위 관계자의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어제 공개된 7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 후 비극적 일을 겪고도 우리 정치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종일 규탄 성명과 논평을 쏟아낸 여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수사, 정치 보복의 결과를 똑똑히 목도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와의 대립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던 층을 결집시킬 계기가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여야 대선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가열되면서 양측의 난타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김혜경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YTN입니다. 과잉 의전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추가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대적 공세를 편 겁니다.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또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 규모도 적었다는 윤 후보 측 해명도 거짓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사를 피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냉탕 수준이었다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사실조차도 소명하지 않고 어차피 셀프 감사, 셀프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들이 국고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나오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박빙 판세 속에 여야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사활을 건 여야의 난타전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보수의 원로들이 야권 후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은근히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라며 전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보수 성향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단일화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한 겁니다. 국민의 절체절명의 명령이다. 허물어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통절한 울부짖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할 뜻이 없다면 존중하겠지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아주 혼탁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정치 공학일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성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 오히려 자신이라면서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일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판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둘이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만 늘리려는 단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둘 다를 향해 거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다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어느 쪽도 입장 변화는 없지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선거판을 흔들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26.47포인트가 떨어진 35,241.5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3.10포인트가 하락한 4,504.08, 나스닥 지수는 304.73포인트가 밀린 14,185.6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주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2센트가 오른 배럴당 89달러 8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5%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7.3%를 웃돌았고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로도 0.6%가 오르며 물가 급등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는 건데 자동차와 에너지, 식료품 등에서 전방위적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악재까지 덮치며 인플레이션이 당장 진정되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데다가 캐나다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캐나다 트럭 시위대가 미국 캐나다 간 주요 자동차 관련 교역 통로를 점거하면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이 여파에 GM과 포드가 북민의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Our administration is talking to Canadians, trying to deal with particularly the supply chain issues that have been elevated by this event. 관심은 다음 달 중순 열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폭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 연준이 예상 밖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금융시장 반응 등을 살펴가며 속도를 조절할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If the market stumbles as a result of rate hikes, how far will the Fed let the market stumble? I know the plans are for multiple rate hikes. I'm not sure at all that will happen. 일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올려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물가가 돌아가기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와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는 물가가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노동부의 1월 물가지수 발표낸 성명에서 고물가에 맞서 우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국민들의 살림이 장바구니 물가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고물가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는 징후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긍정적인 실질 임금 상승과 지난해 인플레를 이끌었던 자동차 가격 상승 둔화를 지켜봤다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뉴스라고 언급했습니다. 새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6,000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만 건이 감소한 16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입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평균적인 가구의 월 지출이 추가로 $250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인플레이션이 전국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물가 상승률이 2.1%였던 2018년과 2019년에 전국 일반 가정 소비 관련 데이터에 물가 상승률 7%를 대입해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월 $250는 가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오늘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부가 제시한 계획은 주간, 즉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따라서 약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충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각 주가 연방정부의 요건에 충족하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올 가을까지는 예산 지원을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충전소는 운전자들이 1시간 내에 전기차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최소 4대씩 갖춰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확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0만 개 충전 수단을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공약 이행 차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시간주에 안전성 평가 및 조사 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인 카스쿱스가 보도했습니다. 현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수피리어 타운십에 현대기아차 미국 기술센터 단지 내에 $5천만 규모의 별도 안전연구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구소엔 차량 충돌 시험장, 고전압 배터리 시험장, 법의학 실험실, 500m에 달하는 테스트 트랙, 역동성 시험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며 내년 가을 개관이 목표입니다. 현대는 오는 12일에 개막하는 2022 시카고 오토쇼에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카스쿱스는 이 연구소는 사고 요인 사전 식별, 승객 안전보호, 충돌 방지 등 안전에 대한 현대차의 다짐을 재강화할 것이라면서 도로교통안전청과의 합의를 거쳐서 설립이 추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 여자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이유빈이 현지 시간 밤 8시 베이징 서우두 실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1000m 준준 결승에 출전해 남자 1500m 황대헌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 500m 예선과 남자 5000m 기주 준결승전도 잇따라 열립니다. 남자 스켈레톤 1, 2차 시기에서 각각 10위와 12위로 저조했던 정승기와 윤성빈은 3, 4차 시기에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여자 컬링은 영국과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어제 경기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한국 팀의 간판인 차준환이 한국 남자 선수론 최초로 동계올림픽 탑5에 성적을 냈습니다. 차준환은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93.59, 예술 점수 90.28, 감점 1점으로 총점 182.87점을 기록하면서 올림픽 피겨에서 처음으로 5위에 입성을 했습니다. 2014년 소치대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이후 차진환이 8년 만에 올림픽 피겨에서 5위 내에 입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남자 피겨 싱글에서는 미국의 네이슨 첸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첸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세계 기록 113.97을 받았고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총점 218.63점을 받아서 2위 가기야마를 20점 이상 차이로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한편 클로이 킴은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5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여자 하프5 결선에서 94.00점을 받아서 90.25점을 기록한 스페인의 케탈트 카스텔라를 따돌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5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클로이 킴이 처음입니다. 그 밖에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9년 4개월 만에 국제축구연맹 랭킹 20위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FIFA가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1522.85점으로 2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NBA 이적 시장 문을 닫는 날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필라델피아 76서스와 제임스 하든을 내주고 벤 시먼스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트레이드에 합의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운 LA를 포함한 LA 카운티의 해안, 또 오렌지 카운티 내륙과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오는 일요일 저녁 6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LA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 오늘과 비슷한 85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90도까지, 또 해안 지역은 8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밤 최저 66도가량, 내일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1도가량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추위도 풀리고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여전히 말썽을 부리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